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문학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문학 제2강은요, 교재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 때 3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 마음의 감옥에 갇히다 입니다. 14세기의 인물인 페트라르카의 불멸의 서정시집 칸초 니엘의 134편을 놓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페트라르카, 성이죠. 단테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단테는 이름이었고 페트라르카는 성입니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입니다. 그는 1304년에 태어나서 137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14세기의 역사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페트리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법률사무소 서기였다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법률 공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302년 피렌체에서 추방된 아버지 페트리코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태어난 장소는 피렌체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아레초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레초,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페트리코는 단테와도 조금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단테와, 물론 단테보다는 나이가 좀 적습니다만 친구지간은 아니고요. 단테하고 서로 지인이었다고 하는데 단테와 그의 아버지 페트리코는 같은 정치적 운명에 처해졌다. 당파 싸움에서 패해서 유배행을 당했다. 추방행을 당했다. 페트라르카의 원고향은 단테와 마찬가지로 피렌체였다. 아버지가 유배를 당한 유배지에서 태어났다. 그것이 아레초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이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비뇽은 아비뇽의 유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버지의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사한 지방 아비뇽에서 사망을 하자 다시 그는 공부를 그만두고 아비뇽으로 귀환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살던 집으로 되도록 간 것이죠. 거기에서 그때부터 자기는 법률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염원했던 문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327년 4월 6일 날 아비뇽의 한 성당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그를 평생을 지배하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라우라, 남프랑스 여인입니다. 그때는 국경의 개념이 없었어요. 남프랑스나, 그러니까 남부 프랑스나 북부 이탈리아는 그 위도가 비슷하고 또 같이 붙어 있는데 교류가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국경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로마 교향청에 속수던 같은 지역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을 하면서 서로 간단하게 선수들이 인사도 하고 경기 중에 말싸움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좀 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그 기본이 라틴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국경이 서로가 달라로 약간의 의사소통이 되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경이 나눠진 개념이 아니고 로마 교황청 아래 관할 지역으로서 같은 지역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페트라르카는 성직자가 됩니다. 그 당시 신부죠. 그 당시에 성직자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고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을 못하고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를 쓰는 신부님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라우라라고 하는 이 여신도를 굉장히 사랑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하면 매일 안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정도였는데, 라우라가 어떤 여인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문학적인 가공 인물이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는 설도 있고요. 가장 설득력 있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은 그녀가 유부녀였다는 것, 그리고 애들이 많이 달려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라우라를 만나고 21년 후에 그가 만났던 4월 6일에 라우라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창궐을 했던 패스트, 우리말로는 흑사병이라고 하죠. 패스트로 인해 라우라가 죽게 되었다. 하여튼 그는 시인으로서 한때 로마의 개관 시인, 그러니까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월계수 간을 개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도 최고의 시인을 개관 시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국의 개관 시인은 영국의 왕이나 국왕, 지금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왕이 인정을 해주는 최고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르카의 모습을 보면 개관, 월계관 관을 섬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조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는 볼 때 인문주의의 선구자이다. 인문주의가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입니다. 자, 휴머니즘을 우리말로 옮기면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페트라르카 이전에는 서양사에서 중세라고 하는 수백 년 지속되어 온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는 신성을 중요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던 시대다. 기독교적 사상적 독점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사상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성경의 가르침, 가치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보도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술이라는 것도, 문학이라는 것도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수백 년 동안 그러한 창조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창조 활동의 정점에는 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활동은 인정이 되지 않았죠. 특히 예술은 인간의 창조 활동을 나타내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이 거의 수백 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랄까, 인간의 가능성 이런 것이 무시되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인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성에 대립된 인간성. 처음으로 중세를 지나고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가 페트라르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적 흐름, 정신적 경향을 휴머니즘, 즉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문주의, 보통 인문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성을 강조하거나 실현하려고 하는 그 사상적 흐름의 시작을 후세의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페트라르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소수의 역사학자들은 단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통념은 페트라르카를 인문주의의 선구자다 혹은 창시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세는 어떤 시대냐? 인간의 창조 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다. 그 중세를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은 또 야만의 시대다. 그러면 중세를 건너뛴 중세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거는 바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였다. 지금처럼 르네상스의 시기처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던 그 먼 옛날 중세 이전의 시대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고대라고 하죠. 또 고대 중에서도 특히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뭐 이런 안에 그 많은 안에 그 인간적인 문학, 예술, 학문 활동을 했던 그리스 시대가 있고, 그것을 계승한 로마 시대의 그 또 많은 안에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 문학 예술인들의 활동하던 시대가 있어서, 이러한 고대를 단순한 고대라고 하지 않고 고전 고대라고도 합니다. 고전 고대로의 해기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한 시대, 중세라고 하는 암흑기와 야만의 시대를 뛰어넘으면 또 다른 황금 시대가 있었다. 그 황금 시대가 고전 고대의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는 중세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교도의 문화로서 오랫동안 버림을 받아왔는데, 이를 되살리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다. 르네상스를 직역을 하면 재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르네상스를 문의 부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페트라르카는 심한선 문학인이 아니라 고전 고대의 문헌을 발굴하고 해독하는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사랑하고 죽어서도 잊지 못했던 프랑스 여인 라우라는 남프랑스의 전형적인 건발미입니다. 정확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세월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많은 애들이 딸려있는 유부녀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학적 가공 인물일 수도 있다. 1348년 4월 6일 페트라르카가 성당에서 처음으로 만난 날, 그날 페스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단테와 베아트리처의 경우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열애하는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페트라르카와 라우라는 미래의 관계, 불륜의 관계일 수도 있다. 페트라르카는요, 신부님이니까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고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여신도와 불륜 관계를 맺어서 사생아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페트라르카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있어서 문제적 인물이었다. 오늘날 성인지의 감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름 모를 여신도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라우라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육체적인 자기 보상의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70의 나이, 일흔의 나이에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희를 기념하는 생일 하루 전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꽉 채워서 70을 살았다. 70은 동양에서는 고희, 예로부터 드물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썼거든요. 이것을 당나라 시대 때 시인 두부가 처음 사용했는데요. 인간 70 고래희. 인간의 나이 일흔은 예로부터 드물었다 하는 말에서 비롯한 고래희, 거기에서 고희를 추각해서 오늘날도 쓰고 있습니다만, 고희 기념 생일 하루 전에 죽었으니까 딱 70년을 채운 생애였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페트라르카가 고위 때까지 살다가, 일흔의 나이의 때까지 살다가 죽은 해 그때에 그 불메라의 시집 칸초 니에레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단테가 신곡을 완성하던 것도 죽은 해이거든요. 단테가 죽는 해에 그 필생의 글자 서사시 신곡을 완성했듯이 페트라르카 역시 자기가 죽는 해,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죽은 해에 불메라의 서정시집 칸초니에레를 완성을 했다. 칸초니에레, 칸초네 하면 이탈리아의 그 노래를 뜻합니다. 샹송이 프랑스 노래고 파두가 포르투갈 노래이듯이 페트라르카의 시 나는 평화를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하나 지금부터 분석하겠는데요.
행은 14행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구분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영구분을 생각하지 말고 시작에서 끝까지 행수를 잘 보기 바랍니다. 내가 제1행, 제2행, 제13행, 제14행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1행을 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얻지 못하였으나 싸울 무기가 없네. 평화를 얻지 못한가? 싸울 무기가 없으면, 자, 무기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평화와 전쟁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과 싸울 무기가 없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지 못하면 싸울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거든요. 근데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평화를 얻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싸울 무기도 없다. 이 시에서 보면 하나의 행에 표현된 내용이 의미론적으로 볼 때 모순이 발견되거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제1행부터 마지막 행인 제14행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적이요 충돌을 일으키는 표현들, 이것을 우리는 뭐 반어법이니 역설법이니 하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사법상 말이죠. 또 그리고 불교의 선, 여러분 참선선자 선 아시죠? 특히 선을 중시하는 불교를 선불교인데, 선불교는 동북아시아에서 크게 성행했던 불교의 한 유파인데, 근본 불교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서로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질적인 불교다. 선불교는. 선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만 성행했습니다. 선이란 것은 뭐 일반적인 의미의 명상과는 조금 다르죠. 선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히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선에서 파생된 언어적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어록이니 선신이 하는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선은 굉장히 모순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의 수사법에 대비한다면 역설법이니 무슨 모순 행용이니 하는 말과 유사하게 감지될 수 있는 겁니다. 선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반상합보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둡니다. 반상, 서로 반대되다 할 때 반자, 상은 일상상자, 널상자 혹은 뭐 상식이란 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에 반항, 상식을 어긋나게 해 그 모순을 통합하는 것을 합도라고 한다. 모순을 통합한다. 통합한다 할 때 합자, 도하는 것은 길도자라니까 뭐 진리의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반상합도는 상식을 어긋나게 해 상식에 반하여 모순을 통합해 도에 이른다. 어떤 진리의 세계에 이른다. 그렇게 넉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그 선사들이, 고성들이 많은 선어록과 선시를 남겼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그 선어록 중에서 당송시대, 저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신라란 말이 들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뭐 일본의 고성들도 신라란 말을 썼습니다. 신라. 그들은 중국의 선사들이나 일본의 고성들, 신라에 가본 일이 없는 거죠. 뭐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존재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론집 극지의 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 이런 말이, 방금 내가 한 말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선사는 선문답에서 도를 물으면 화살이 이미 신라에 떨어졌다, 이렇게 대답하는 선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자가 스님, 도가 무엇이옵니까? 대답을 화살이 이미 신라에 떨어졌느니,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게 뭐 어리중절할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상당의, 그러니까 사찰의 법당에 북소리가 나기 전에 신라에서는 이미 의식이 끝났다, 제가 끝났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신라 야반 12명.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선어록입니다. 이런 중국의 한 서사는 신라 야반 12명. 신라의 한밤중에 해의 끄트머리가 밝도다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한밤중에 해가 뜹니까? 그러니까 신라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 격리된 곳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안에 그 새벽에 떠야 할, 새벽에 딱 그 갓 지나서 떠야 할 해의 끄트머리가 한밤중, 밤 12시에 뜬다고 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되지만 무슨 말이냐?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다. 내가 있는 곳은 중국이거나 일본인데 신라를 이야기했으니까 공간적으로 격리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볼 때도 뭡니까? 신라의 한밤중에 해가 뜬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말을 하려면 탈경계의 실상, 무경계의 실상을 본질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선어 혹은 선어로 또 혹은 시로 표현하면 선시가 되겠는데 이 선도 이렇게 그 하나의 표현 속에 어미론적으로 모순이 발견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의 선시와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1원에서 시작되는 그 모순과 충돌의 이 시학이 시정신이 14행까지 끝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행을 볼까요? 제2행은 떨고 있으나 희망을 품고 불타오르나 얼음이 되네. 떨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절망스럽죠. 그런데 왜 또 희망을 품는다고 했을까요? 서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모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모순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어미론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나 얼음이 되네. 그러니까 불타오른가 얼음이 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타오른가 얼음이 서로 여기에서는 사실은 통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두려움과 희망은 어울리지 않고 불타오른과 얼음은 기호학적으로 서로 충돌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3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로 향해 날기도 하나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대. 곤두박질 친다는 것은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과 추락을 하나의 표현 문맥 속에 담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어미론적으로 모순이 발견되고 있고 또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제4행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지만 온 세상을 끌어안네. 붙잡지 못해도 끌어안는다. 붙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붙잡아야 뭐 끌어안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하죠. 이렇게 서로 기호학적으로 어미론적으로 모순이 발견되거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작 부분인데요. 또 중간 부분 사행을 살펴볼까요? 제5행 봅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5행입니다. 사랑이 날 감옥에 가두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네. 사랑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감옥에 가둔 것과 문 열어주지 않은 것은 뭐 같은 뜻이고 모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은 속박과 자유가 서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날 포로로 잡고 줄을 풀어주지 않네. 여러분들 사랑은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사랑은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사랑을 자유라고 합니까?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관계의 사랑을 뜻하는데요. 특히 남녀 관계의 사랑은 자유가 아니고 구속입니다. 속박입니다. 구속인 줄 알면서 속박인 줄 알면서 왜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고 할까요? 구속을 당해도 속박을 당해도
또 다른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잃지만 자유를 잃는다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하고서라도 가질 수 있는 이것저것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요컨대 자유가 아니고 속박입니다. 지금 사랑이 날 감옥에 가두고 문을 열어주지 않네. 사랑이 날 포로로 붙잡고 줄을 풀어주지 않네. 라는 이 제5행과 제6행의 표현을 보면 사랑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것 혹은 또 구속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7행 볼까요? 사랑은 날 죽이지 않아도 쇠고랑이 채워져 있네. 자, 5행, 6행과 계속 같은 뜻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5, 6, 7, 8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면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사랑이죠. 사랑은 사람이 아니죠. 추상명사죠. 사랑은 그만큼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시인 화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마지막 행을 볼까요? 그러니까 제8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기 원치 않지만 공경에서 구하지도 않네. 사실 5행, 6행, 7행, 8행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가고 있다. 사랑에 눈먼 나는 죽은 사람의 진비 없는데 나를 반드시 꼭 묶어 두어야 하느냐고 지금 시인 하자는 사랑을 향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사랑의 구체적 인물은 제가 앞에서 말한 듯이 람프랑스 여성인 바로 라우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6행을 살펴볼까요? 난 두 눈 없이도 보며 또 혀는 침묵하나 절규하네. 두 눈 없이도 보다, 두 눈 없이도 보다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사랑의 맹목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침묵하나 절규하네. 뭔가 모르게 말하고 싶다.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고 속으로만 절규하고 있다. 제9행에서 볼 때 시인 화자의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눈먼 사랑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맹목성 내지는 맹목적성. 김수희라고 하는 과거의 여가수가 한 분 계시는데 애모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애모,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속으로는 절규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김수희의 대중가요 애모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침묵하나 절규하네입니다. 애끓는 모순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양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 10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행. 난 죽기를 열망하나 살려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네. 죽음의 열망과 구원의 요청, 굉장히 모순적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인 아무리 죽음을 선택했다고 그 결기를 보여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으로서는 본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에 대한 결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일 수밖에 없다. 순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죽음의 열망이나 구원의 요청은 모순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제11행 볼까요?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하지만 타인을 사랑한다네. 사람이 너무 사랑에 빠져버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자기 해무에 빠집니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해무에 빠지게 되기에 마련입니다. 나를 미워하지만 타인을 사랑한다. 내가 비록 나 자신을 미워하지만 타인을 사랑한다. 이때 타인은 누구냐? 사랑하는
여인이겠느냐, 라우라겠느냐. 이태리어 원본을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수라고 되어 있으면 영어로는 단수가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 즉 라우라가 되겠는데 이건 복수로 되어 있다 하면 주변 인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행을 볼까요? 제 12행.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우네. 이렇게 제 12행은 울음과 웃음이라고 하는 서로 모순이 발견되거나 또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3행은 이렇습니다. 하여 내게는 생가사가 똑같이 기쁘지 아니하네. 상과 죽음이 지금 동시에 놓여져 있죠. 이 상과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모순적이요 충돌적입니다. 이런 것을 제12행, 제13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화자의 시인 화자의 양가 감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양가 감정이란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때요? 심리학적 용어이고 정신분수학적인 용어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애정의 감정에 얽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매냥 좋은 관계로 평생을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억인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애정의 감정에 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정, 사랑과 미움 이런 것들이 착잡합니다. 물론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다고 보이시죠. 이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한다. 또 상호 모순되는 가치나 동기가 목표가 혼재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1913년 프로이트가 양가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디푸스 컴플렉스, 그런 말 들어봤죠?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각인되어 있는 상반된 선험적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험적 경험하기 이전에 어떤 그 번역책에는 선천적 이런 말을 했는데 선천적보다 선험적이 더 나는 것 같고요. 생덕적이란 말, 학습하지 않고 생긴 것을 우리는 생덕적이라고 하거든요. 본능적이 가깝죠. 하여튼 선험적인 갈등,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각인되어 있는 상반된 선험적 갈등을 이렇게 양가 감정이라고 프로이트는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페트라르카는 라우라에 대해서 상당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표현들이 모순적이고 충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제14행, 마지막 행이 되겠습니다. 여인이여, 이 여인은 바로 라우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는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네. 이제 내가 이런 처지, 내가 자기 해모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당신 때문이다.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 탓을 하지 않고요. 마지막 행위에 대해서는 페트라르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탓으로 돌리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페트라르카가 성직자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하면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인간적이다. 뭔가 이 남에게 남 탓을 하고 인격적으로 조금 미완성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다. 그래서 페트라르카는 최초의 인문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내 부족의 소치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것이 10중 8구는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인격적으로 조금만의 완성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 부족을 소치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자유입니다. 자유란 말은 이 중국에서 번역을 했는지 일본에서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인 것 같으네요. 리버티 혹은 프리덤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유란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란 말은 과거에 중국의 고문에도 나오는 말인 듯 싶은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렇게 서양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완전 일반화, 보편화된 것이죠. 자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는 스스로 자자거든요. 유가 무슨 유자입니까?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 말미암다.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이요 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내 탓이요라고 말할 때 진정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페트라르카는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인군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탓이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의 세계는 진정 자유롭다. 글자 그대로 자유,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수사법이 역설법이 많은데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역설법입니다만 좀 더 따져본다 하면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 트루스가 담겨 있는 거. 트루스를 여러분 영어 사전 잘 찾아보세요. 진실이나 진리를 트루스라고 하는데 우리말 진실, 진리는 서로 다른 뜻입니다. 다른 말인데 이 안에 영어의 트루스는 진실, 진리 다 한꺼번에 포함한 말입니다. 진실은 국어사전 있는 그대로 한다면 거짓없는 사실이라는 뜻이고요. 진리는 참된 이치라는 뜻입니다. 사실 다른 것이죠. 거짓이냐 진실이냐 뭐 진리냐 아니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뜻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트루스다. 좀 더 따져보면 트루스가 있는 것이 역설법이다. 트루스의 의미가 혹은 아니면 진실이나 진리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역설법이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또 상충되지만 그 속에 진실이나 진리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역설법이다. 그 역설법은 상당히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충격요법의 수사법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큰 표현이다. 왜? 너무나 모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 시인들의 시 중에서 유명한 역설법으로 표현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김정양, 모란이 피기기까지는. 찬란한 슬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서글픔 슬픔, 쇠약한 슬픔,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찬란한 슬픔이라 했단 말입니다. 이육사의 절정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강철로 된 무지개, 강철하고 이 무지개는 뭔가 이게 잘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맥락상 볼 때. 겨울은 강철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나의 독립 정신이다. 뭐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했으니까 뭐가 뭔지 내가 좀 송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것도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유치한의 깃발에 나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 왜 아우성이 소리가 없습니까? 근데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의미론적으로 어때요? 모순이 발견되거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물었습니다. 향기롭다 하니까 조금만의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네요. 감미롭다 하면 조금 낫고 감미롭다보다는 듣기 좋은 나는 듣기 좋은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하면 가장 이렇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향기롭다 하는 것은 후각적인 건데 귀먹다 하는 것은 이거는 청각적인 거니까 서로 안 맞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모습에 눈물었다 하니까 굉장히 모순을 일으키고 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표현이죠. 아까 말했던 선불교에서 말하는 선적인 표현이다. 선적인 표현을 화려한 넌센스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넌센스. 넌센스
표준 공식적인 표기는 난센서입니다. 원어는 넌센서가 맞는지 난센서가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 영어사전에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이 화려한 넌센스의 언어, 화려한 넌센스의 표현이 바로 선적인 표현이고, 아까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 반상합도다. 상식을 어긋나게 해서 모순을 통합시키고 그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미국의 한 7, 8, 10년 전에 활동했던 유크리틱, 즉 신비평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크로우 랜섬. 존 크로우 랜섬은 아이러니와 역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한 면을 감추고 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고, 역설은 모순되는 양면성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을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모순, 찬반, 선악, 미추, 시비, 곡직, 이런 모순되는 양면성을 한꺼번에 드러내면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약간 가벼운 말장난에 지나지 않지만, 역설은 아까 진리와 진실과 진리를 담는다고 했으니 속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설이겠죠. 내가 한 30년 전에 30대 중반에 직장도 없이 시간 강사할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어느 안에 그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전철역에서 가깝고 길은 안에 그 2차선이고 차도는 2차선, 인도는 한두 사람 또 다니기 힘든 그 굉장히 복잡한 동네였어요. 그것도 중간에 전통시장이 있어가지고, 전통시장도 굉장히 컸어요. 이걸 지나야 되는데 아주 복잡하고 또 동네였고, 이 또 생활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서로 언쟁을 벌이고 다툼이 일상화된 그런 마을이었어요. 어떤 여자 두 명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근데 왜 싸우냐 하니까 서로 좁으니까 부닥쳤던 모양이에요. 한 여자가 이렇게 해요. 눈은 액세서리냐? 눈은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액세서리는 비표준어고, 우리 표준어로는 액세서리입니다. 눈은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이 액세서리가 뭡니까? 장신구, 장식용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눈은 왜 뭡니까?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만 두 사람 다 사실은 상방의 가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사람들 같으면 서로가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텐데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언쟁을 하면서. 이게 잘하지 못한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잔을 깼다 하면 옆에 사람이 그래 잘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하지 못한 일을 잘했다 했으니까 이게 찬반 선악 미추 시비를 한쪽 면만 드러내는 것이죠. 잘하지 못한 일은 감추고 잘한 일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조심스럽지 못한 일을 이렇게 좋은 물건, 좋은 산물로 이렇게 빗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산물이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를 비유하면서 눈은 액세서리로 달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뭡니까? 반어법, 즉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입담 좋은 소설가들이 쓴 소설, 뭐 소설가들이 쓰지 않고 과거에 내 판소리계 소설도 그런 게 많이 있죠. 흥부전, 순항전, 그리고 근대 소설 중에서, 근현대 소설 중에서 최만식, 김유정, 이문구, 성석재 이런 사람들의 소설을 보면 입담이 좋은 소설가들의 소설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이러니, 즉 반어법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 아이러니와 역설법의 차이, 뭐 그렇게 한 면은 감추고 한 면만 드러내느냐, 양면성을, 산물의 양면성을 한꺼번에 드러내느냐,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역설이다. 찬란한가 슬픈 것, 소리 없음과 아우성, 무슨 님의 말소리와 김먹음, 님의 얼굴과 눈멀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안에 역설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44조 상단에 있는 라우라 모서, 인쇄된 책의 시대 직전이군요. 구텐베르크의 그 직전의 사람이 페트라르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쇄된 책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깐쪼리엘에는 필사본으로 유통되었습니다. 15세기에. 페트라르카 죽고 나서 한 100년까지는 이렇게 필사본으로 유통되는데, 필사본도 아주 품격 있는 책들이 많았어요. 그게 사파가 아주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화려한 이미지로 장식되어서 돈벌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사파에 그려진 이미지가 바로 44조 상단에 있는 라우라의 모습인데, 근데 라우라가 실존 인물이라면 한 100년도 안 된 시대의 모습이니까 상당히 라우라의 모습에 근접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떻습니까? 이
라우라의 그림이 그 이후에 라우라 그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라우라 이미지의 원형이 되었다. 금발, 속눈썹, 우엽빛 피부, 전형적인 유럽의 미인상을 나타내준 그림입니다. 45쪽에 보세요. 45쪽에 라우라와 페트라르카가 연인 관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서로 연인 관계처럼 다정하게 같이 그려져 있지요. 이 그림을 보면요, 페트라르카가 개간신이었기 때문에 월계관이 씌어져 있고 중간에 월계수 나무가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예, 그림 모습으로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말장난이 존재하고 있네요. 라우라가 있고 이 월계수를 라우루스라고 합니다. 남유럽이 원산지이죠. 라우라와 라우루스, 마치 여성형 명사와 남성형 명사로 이렇게 나란히 안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느껴지죠. 라우라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라우루스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말장난스럽지만 아주 절묘한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은유의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7쪽에 그림 페트라르카의 그림과 조각품인데요. 페트라르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간 시인이기 때문에 월계간을 쓰고 있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페트라르카는 근대의 헌신자입니다. 페트라르카부터 근대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보티오 모데르나. 48쪽의 아랫부분에 그런 말이 있죠. 데보티오는 뭐냐 하면 영어의 디보트, 헌신, 모르데나는 바로 근대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대적인 헌신, 근대의 헌신. 그 근대의 헌신자가 페트라르카인데 왜 페트라르카가 근대에 헌신한 사람인가? 중세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아이디얼 뷰티, 이상미입니다. 초월미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종교적이고 그 성화에 많이 반영되어 있죠. 성화, 기독교 그림을 성화라고, 종교화를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콘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초월의 미입니다. 이 초월의 미에서 세속의 미로 이렇게 나아갔다. 진일보했다. 이 세속의 아름다움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격적으로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페트라르카가 우리는 인간주의, 후메니즘, 인문주의의 창시자다,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근대를 한 발짝 내디디는데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데보티오 모데르나를 실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시가 깐쪼 니에레라고 하는 불멸의 서정시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2강 페트라르카의 깐쪼 니에레 134편을 놓고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셰익스피어의 소넷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